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의 황수동입니다. 해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가운데 특히 청주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시민분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또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충북 지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상당 당협위원장 정우택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이제 더위가 아주 절정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장마도 끝나고 이제 7월도 끝나가고 이제 8월에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들 늘 강령하시고 댁내도 평안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변재일 의원님 예.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날씨가 더우신데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고 계신데요. 변재일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그 미호천 그리고 무심천, 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지방하천의 경우는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정비사업비 그것이 50%는 국가가 부담하되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의 관리가 어려워져서 재재난 등에 대처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그 청주 지역에 대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 침수가 됐는데 그 당시에 무심천이 범람 위기에 빠진 이유가 혹시나 미호천이 배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국토부하고 협의해본 결과 지방 하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갖고 범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는 무심천뿐만 아니라 가경천, 성남천 등이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지방 하천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하천으로의 승격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도 형성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위험이 있는 지방 하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15개의 지방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일단 승척이 되게 됐고 그 15개 중에서 충북에서는 무심천하고 미호천 그리고 달천 3개 하천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에 대한 국가가 직접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한 그런 하천 관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좀 더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하천 관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이용 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또 재해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해 예방에만 중점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하천은 또 우리 시민들의 또 안식처기도 하고 휴식처기도 한데 보기에도 좀 아름답게 경관을 꾸미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이제 하천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가 하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걸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은 재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하겠고 또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가 국가 하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또 별도로 세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거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우택 의원도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전통시장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공유가치 창출.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말이 어렵죠. 네네. 이게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네네. 논문에서 발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존의 그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 또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이것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시장 갈 때 소위 친환경 장바구니를 미리 준비를 하면은 네네. 그 시장 상인들은 비닐에 싸주는 그런 어떤 그 비닐 봉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런 비닐에 쓰레기가 나오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위 일거양득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요번에 이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그 공유가치 창출 차원에서 첫 번째 대상으로서 우리 육거리 시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친환경 장바구니를 한 1,000개를 준비를 해서 우리 그 상인회에다가 기부 행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정말 그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물품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미리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불필요한 거 아닌 필요한 것만 사서 그 공급을 하는 이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 전통시장에서 이런 그 친환경 장바구니 행사를 통한 그 공급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이것을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여튼 우리 육거리 시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이걸 행사를 했고 앞으로도 이 행사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게 이제 방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알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전통시장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유가치 여기서 사회적 공유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닐 우리 보통 예전에는 전통시장 가면 물건을 사면은 비닐봉투에 담아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상인들로서는 그 비닐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구입 비용이 또 드는 것이고 네. 우리 사회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것은 쓰레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친환경 장바구니를 그 활용을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그 공유의 개념으로서 두 가지의 이윤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곳에서 전통시장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이론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충북 또 청주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또 미세먼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거의 전국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그런 지역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발령된 날짜가 102일이랍니다. 네. 근데 전국 평균이 59일이거든요. 거의 2배 정도로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참 충청북도에서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충청북도 자체 발생 미세먼지는 9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장 미세먼지가 자체 발생이 많은 데가 어디냐? 보니까 충청남도예요. 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항구도 많이 있거든요. 항구에 정박하는 배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세먼지가 충청남도보다는 북서풍을 타고 들어와서 충북에 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충북이라는 것이 태백산맥하고 백두 대가지가 이렇게 가려 있어서 한번 들어온 미세먼지가 나가질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충청북도 자체 노력, 청주시의 자체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하면 충청권에 광역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얼마 전에는 충청권에 있는 4개 시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4개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4개 시도당 위원장이 같이 모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무슨냐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그래서 가장 발생량이 많은 충청남도 지사를 대책위원장으로 만들고 합동으로 하면서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소,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좀 폐쇄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해보고 항구에 서 있는 배에다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소위 말해서 엔진을 아이들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박한 배들은 선박 내에서 열이라든지 전기를 쓰기 위해서 계속 엔진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미세먼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선진국처럼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안도 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를 충청권 내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그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은 대기 관리 권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됐기 네. 때문에 이 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관리 권역을 수도권에만 한정하지 말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다 포함하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충청남도 거의 대부분하고 충청북도도 단양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서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하자. 아마 시행은 내년 4월 달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자 차원의 노력을 하되 국가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서 추진하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제 공조 문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제 공조 문제, 충청권에서의 협조 문제, 또 청주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각장 문제입니다. 네. 더 이상은 소각장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많은 그 미세먼지 배출 업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감 장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감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감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며칠 전에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TMS라고 했고 굴뚝에 붙여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의 보급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시설 해놓고서도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동시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데는 IoT 센서라는 걸 달아가지고 그것이 가동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감독관청이라든지 나중에 나가서는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그런 문제까지를 정부하고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공조와 또 이제 공장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갖고 제가 더 추가할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최대 현안 과제 중에 하나가 아마 미세먼지에 대한 과제 네. 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을 주셨지만 작년 한 해에 그 우리 미세먼지 이 나쁨 일수로 102위를 차지한 것은 전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명예스러운 거는 올해 3월 달에 일주일 7일간 내내 우리가 그 미세먼지 그 비상 저감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이런 불명예를 하는 것은 우리 청주하면 청풍 명월의 고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건 탁풍 암월의 청주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참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 청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청주시를 한번 탓을 하고 좀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청주시가 정말 이게 소이크 외양간 고치는 격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달에 지난 6월에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는 내년 12월쯤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불명예를 아는 뒤에 나온 어떤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행동을 좀 빠르게 이걸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변 의원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충청북도 특히 우리 청주 쪽이 풍속이 좀 낮다고 그럽니다. 네. 바람의 속도죠. 이게 좀 낮다는 거 한 가지하고 또 차량 산맥에 막혀 있는 어떤 지형적 요인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떤 스모그라든지 또 우리 수도권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와서 우리 충북에 어떤 이렇게 그 포화 상태에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소각시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청주시의 그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청주시의 직접적 원인이 저는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 한 가지고 특히 이 청주에 그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지역 난방공사에서 하는 이것인데 이게 그동안 그 유일하게 전국의 지역 난방공사가 갖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가 18곳이 있는데 우리 청주에도 이제 그 중에 한 곳이죠. 근데 청주만이 유일하게 저유황 벙커 시유를 100% 연료로 그동안 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유일한 겁니까? 유일합니다. 이거 네. 100%를 원료 저유황 벙커 시유로 뗀 것은 청주 유일해서 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그 청주에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주시 자체에서 우리 충북 자체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도 세워가면서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중앙 정부라든지 조금 더 종합적 차원에서 아까 우리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관리 구역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이제 발주가 아니라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도 대기 관리 지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노력해 가면서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해서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우리가 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은 이것대로 소위 두 트랙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탁풍 명월이 될 수 있다. 탁풍 명월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죠? 탁풍 암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에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LNG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서 또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570메가와트급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SK 하이닉스가 하나 더 짓겠다. 지금 뭐 말 그대로 네네. 570메가와트급의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LNG 발전소죠. 네네.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발표를 했죠. 1조 6,800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이천과 우리 충북 청주에다가 네. 이 LNG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청주시의 시민들의 건강과 어떤 환경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건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반대 입장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해야 될 게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 그대로 탈원전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전력 공급의 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잠깐의 정전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반도체 공정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탈원전 정책에서
그 아까 말한 몇 가지의 그 불안감 때문에 자체 발전소를 건립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SK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 요인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필수다. 이런 입장에서 하이닉스는 이 정책을 발표한 자기네들의 그 열병합 발전소 이 공급, LNG 발전소 공급을 아마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아마 우리 시민들과 또 행정당국 또 정치권과 많은 그 서로 간의 협의와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NG 발전소의 그 건립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탈원전하고 뭐 직접 연관을 짓기는 어렵고요.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 전력을 많이 쓰는 전력 다소비 업종입니다. 네. 2017년도고 말하자면 한일스 반도체 공장의 M15가 완공되기 전이죠. 그 당시에 한일스 반도체 공장에서 소비한 전력이 청주시에서 전체 쓰는 전력의 21%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전력의 10%를 그 한일스 반도체가 썼거든요. 아마 그 이천 공장하고 합치면 전국에서 쓰는 그 전기의 한 1.1%를 넘게 소비할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입니다. 이게 네.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없이는 도저히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일스 반도체라든지 삼성 반도체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집중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가겠다. 또 중국 등에서 상당히 후발주자가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하게 도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그 대두된 말이 초격차라는 말이 대두됩니다. 이번에 단순하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가서는 도저히 우위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벌려서 아주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오르는 상태로다. 그 정도로다 연구 개발이라든지 소재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공정 관리에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전력의 안정적 공급선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공급원의 이중원을 가져야 되겠다. 네. 한쪽 라인에서 들어온 전기가 만약에 정정이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이 40분간 정전됐죠. 40분간 정전됐는데 그때 500억 원의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서 스파크 해갖고 전선에서 이제 송전선로가 이제 끊어지면서 암흑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송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장이 스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최고의 공정과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서 세계 최고를 유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 생산 산업 육성 전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오는 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에서 최소한도 소비 전력의 50% 정도는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반도체 회사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한전에서 50% 받되 50% 정도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한일스 반도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LNG 발전소라 할지라도 이게 열병합 발전소거든요. LNG 발전소라 할지라도 미세먼지 청정이라고는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건설하고 어떤 그 생산 과정을 거칠 것이며 그 미세먼지라든지 질소 산화물들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일스 반도체 측하고 시민, 그리고 청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LNG 열병합 발전소 SK하이닉스가 건립을 추진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밖에 없다. 하지만 네,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공정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50%의 전기는 자체 생산함으로써 외부로 오는 수전받는 것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지역사회하고 긴밀히 협의해달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그 수준까지 동의를 받아나가면서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조금 입장이시군요. 제가 한마디 간단한 네네.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되겠는데 전 대체적으로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도 또 LNG 그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같은 그 시민들과 하이닉스와 또 여러 가지 그 또 정치권과 또 행정권이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 근본이요.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전기가 공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이거 질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탈원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갖고 소위 그 태양광을 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태양광의 가장 큰 그 소위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해가 365일 동안 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공급이 전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걸 갖다가 2000 몇 년도까지 지금 30%를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니까 지금 반도체 공장까지 이렇게 전기의 절대적 공급이 필요한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야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은 SK는 이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미세먼지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저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건 또 확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는 근원적 문제를 얘기한 거고 오늘은 우리 청주 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오늘의 토픽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가 그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입장은 반대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이 정부가 변화하지 않는 한은 SK는 이걸 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탈원전 문제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을 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탈원전을 하면서 그 다른 대안을 가지게 되면은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지만은 에너지 가격이 비싸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탈원전을 해간다는 정책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 것이지 원전으로부터의 발전량이 줄어든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주 산업단지가 이제 청주 시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기타 테크노폴리스 이제 3단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또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자체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 이외에도 한전에서도 여산 단위로 지금 고압선로 다시 끌어오고 있습니다. 고압선로를 어느 노선을 통해서 끌어올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대표자들하고 노선을 어떻게 끌어서 고압선로를 끌어올 것이냐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청주 지역에서 첨단 산업을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끌고 가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또 풍부한 물의 공급 문제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처리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정하게 그냥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시민들하고 기업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그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역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사회적 합의, 타협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 변재료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시니까요. 앞서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는 그런 시설물과 어떤 그 건축물들이 계속 이제 건립이 추진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이 또다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이상의 소각장 건립은 우리 지역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청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진짜 절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청주시동 통합 전에 청주시 지역에 소각장이 많이 들어섰죠. 그렇게 하고 청주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에서 자체 생산 그 산업 폐기물 갖다 소각하는 시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유별나게 또 제지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지 공장이 가장 큰 소각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지 공장도 많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주시가 전국에서 소각 시설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는 뭐 전국 소각장 허가 용량의 18%다. 현재도 4개가 더 추진되고 있는데 4개가 추진되게 된다면 23%까지 전국 소각 물량이 우리 지역에서 소각된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은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각장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하고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청주시나 도에서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끝까지 제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기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추진 과정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후기리 소각장도 대개 소각장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동의를 했지만은 그 외곽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각장이 건설된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반대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후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명한 사람이 들어갔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입장이 결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또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추진하는 회사에서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해서 거기서 맡고 있다. 그렇다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좀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지적되어 왔고 많은 시민들께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형태가 있었거든요. 재정적 지원 형태가 불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 얘기해서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5km로 제한해 있었는데 5km로 제한되게 된 거는 7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오창 과학산업단지 지역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가 빠진 환경영향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그 반경을 10km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했던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광역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올려라.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상태를 보면서 네,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또 마지막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 충청도하고도 협의해가면서 후기리 소각장은 무슨 수가 있어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겁니다. 더 이상의 소각장 안 된다. 더 이상은 쓰레기를 소각하게 위한 소각장은 더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청주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 개발 문제가 또 지역의 큰 현안입니다. 이게 또 미세먼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청주시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골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건데요. 이 도시공원 문제, 개발과 보전이라서 참 풀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개발과 보전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도시공원이 지정됐다는 것은 그 도시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그 정도의 녹지와 도시공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목적하에서 설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도시공원은 지켜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켜질 수 있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그게 이제 2000년도에 개정된 법이죠. 국토계획 및 유용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이라든지 그 도로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서 20년 이상 아무 조치가 없으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 해갖고 20년이 지나면은 자동 해제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청주시에서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20년 되기 전에 보존해야 될 것은 시가 재정을 대비해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적골공원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다 아파트를 줘가지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지역은 일부를 민간 개발을 통해 갖고 인구도 유입시키면서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해봤고 아마 이제 20년이라는 것이 내년도 7월 1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나름대로 청주시 혼자 이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전문가라든지 해당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대표들과 함께 구성해가지고 소위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좀 다양화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사결정대로 한번 해결책을 찾아가 나보자 해가지고서 많은 경우는 아마 성과를 상당히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민간 합동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한 내용 중에서 두 군데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구룡산하고 그 두 군데가 이제 매봉공원하고 두 군데가 이제 이견이 있어갖고 논의가 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참여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존하거나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그 8월부터 2차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존하고 또 만약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제돼서 할지라도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해가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는 구룡공원이 쟁점이니까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개발 30%, 70%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 지킬 수 있으면 다 지키는 게 좋죠. 네. 다 지킬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주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특정 지역을 전체 매입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도 계속 매입을 그동안 공원화를 요청할 거거든요. 2020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이후에 지정된 도시공원 지역을까지 포함한 2027년까지 계속 이게 그 이제 20년이 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매입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청주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것의 해결 방법은 다른 지역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해결 방법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청주시의 재정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구룡공원, 매봉공원, 구룡공원 문제를 전체 틀 속에서 함께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청주시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의 입장도 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아주 갈등이 최근에 고조가 됐죠.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참 청주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청주시장이 선거 공약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구룡공원 보존시키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 그 왜 공약의 입장을 바꿨죠. 또 그 바꿔지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소확장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과 좀 소통을 청주시가 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 좀 더 그 신중하게 그 소위 그 대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뭐랄까 무책임한 좀 발언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다 매입하라고 그러면 소위 이것에 대한 어떤 재원의 대책에 대해서 뭔가 안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다 청주시가 매입해라. 근데 청주시가 잘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지금 1.9%, 30%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예컨대 구룡공원만 해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뭐 2천억 원 이상의 토지 보상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제가 하기에는 이건 청주시 입장에서는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금액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중앙정부도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앙정부조차도 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지방채 좀 발행해서 이자는 좀 보전해 주겠다. 이게 결국 나오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네네네.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원금의 부담에다가 또 일부 이자 부담까지 가는 그것을 누가 감히 손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되지도 않을 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강효상 의원이라는 분이 소위 공원 녹지법을 작년 가을인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지방채의 그 이자 보존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과 관리비의 절반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라. 그래야 지방정부도 여러 가지 또 재원을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게 아니냐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이것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때 이 공원녹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힘도 실어주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괜히 엉뚱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걱정을 해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소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을 중앙정부도 내놓고 또 지방정부도 그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 시민단체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좀 풀어봐야 된다. 중앙정부의 노력 네. 문제도 이제 저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협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도시공원의 관리 사무가 기초지방단체로 넘어온 게 2000년도죠. 2000년도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관리하게끔 지방사무로 넘어온 건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20년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지라. 이런 것은 중앙정부 입장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착실하게 연도별로 매입해 들어가는 걸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지역의 그 균형 발전에서 바람직하다면 일부 지역을 개발해서 공원화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상태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중앙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분권을 지방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앙정부의 의존형 개발정책이라든지 국가발전 전략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주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틀이하고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많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좀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은 중앙정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변질 의원께서 아무래도 여당 의원이시다 보니까 중앙정부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을 제가 꼭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잘 그 지방자치 그 기초단체 차원에서 잘 한 거는 몇 군데가 있긴 했습니다. 그거는 대개 재정 자립도가 적어도 50% 이상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이걸 그대로 추진을 그래도 제법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30% 수준에 있는 청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청주시도 사실은 안 해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룡과 매봉의 두 문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문제로서 이제 네.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선제적 입장에서 뒷북 행정이 아닌 이 차원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지 그 청주시가 이것에 대해서 게을리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왜 책임이 없냐면 없다고 안 할 수 없냐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컨대 여러 가지 정책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공고도 하는 이런 입장이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가 그걸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결국은 아주 재정자비가 낮은 데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충북도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그러니까 수출 규제죠. 이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청주 지역이나 충북 지역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당 차원의 대책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네. 이번에 있는 일은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든지 역사적으로는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갈등 구조가 있었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한쪽에서 극복해 나가면서 경제 분야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상당한 협력 관계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고 우리 K-팝이 일본 가면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문화적으로 교류가 심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아마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그 협업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하고 세계화 속에서 글로벌 그 협업 분업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글로벌 분업 체제가 형성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하고는 가장 끈끈하게 맺혀져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협력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역사적인 문제,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보복 행위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세계 자유무역기구 WTO에서는 정치나 그런 문제를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한다든지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보복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우리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것이 좀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자유무역주의가 오래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이름하에 신기술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런 음흉한 목적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우리가 하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견제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제, 정치적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글로벌 공급 협업 체제를 갖다가 복구하는 노력은 해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규모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품 소재를 스스로 확보하게 하고 부품 소재를 특정 국가나 특정 회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죠. 특별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되 우리 스스로의 산업 역량, 소재 부품 산업의 산업 역량, 또 글로벌 그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 정부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것에 대한 저는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도 이미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일본은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그게 아니라 전략물자 반출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이거를 규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진심은 그 강제징용 문제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적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일본이 이런 그 경제 보복 행태를 취한 것은 그건 극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 점은 분명히 해두면서 우리 정부도 제가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작년 10월 달에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일본이 조금 징후가 이상하다. 어떤 경제적 제재라든지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됐거든요. 이 정부가 그동안에 발표는 정부에서 TF도 만들고 그동안 대책을 쭉 세워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TF 만들어서 그 협의를 한 그 내용, 언제 회의를 했고 참석자 누구고 어떤 그 자료를 내렸더니 자료를 지금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TF가 만들었으면 TF 제목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TF 제목이 뭐냐니까 제목도 장관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그런 징후가 여러 채널에서도 업계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무방비 무대책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도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이 이런 어떤 경제적 제재라든지 보복, 더군다나 지금 8월 초에다가는 수출에 대한 그 어떤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까지 지금 하고 있으면 소위 2차 보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자진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모범 답안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정치력이나 또 외교력을 발휘해서 일본 정부하고 어떤 매듭을 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 날 오늘이 되겠죠. 오늘 방일 의원단을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또 특사 형식으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이 파견을 지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지금 다원적 외교적 채널, 업계는 업계대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의 어떤 정치력과 외교력, 또 우리 국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이런 다원적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저는 우리 기업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 국민도 경제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선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일 감정에 지금 많은 불매운동 이것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네. 요새 일본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이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은 이건 정부 간의 타협을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 충북에 있는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충북 또 청주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모처럼 CJB에서 그 시사 매거진 오늘을 통해서 우리 청주의 현안 또 요새 걱정거리인 여러 가지 일본의 그 경제적 제재에 대한 어떤 포괄적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재일 의원 같이 또 여당의 중진 의원께서 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우리 국회의 활동도 좀 보고 드리고 또 정부가 이런 점은 잘한 것이고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노력해 가겠다는 이런 자리를 마련된 것은 대단히 유익한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더위에 짜증나지 않도록 정치도 좀 제대로 돌아가고 특히 요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이 복중 더위에 그런 것이 싹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시원한 정책과 또 업무 추진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님. 예, 오늘 청주 지역 현안 또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청주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국택 의원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특징적으로 그 표현한 말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그런 거로 인해서 생산성은 지속적인 늘어나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은 다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소각장 문제라든지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발전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